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비철 라이브를 이제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비철 투자할 때 과연 그럼 뭘 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좀 제가 한 6년 동안 이제 비철 시장을 봐오면서 그러니까 비철 가격에 좀 변동성을 많이 야기시켰던 그런 주요 데이터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짚어보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투자를 하실 때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좀 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각각 향후에는 이제 각각 비철 중에서도 뭐 구리, 알루미늄, 니켈, 뭐 주석,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뭐 이슈가 있을 때는 따로 또 이슈 페이퍼와 함께 빼서 또 이제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는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 특정 특정 국가가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좀 저조했다 혹은 좀 더 좋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비철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주요 이런 그 기관들에서 나오는 그런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EU 이런 주요국들에 대한 좀 성장률 전망치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요국들의 제조업 PMI인데요. 사실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뭐 기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제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은 확대, 그리고 50 이전은 이제 축소,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서베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시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음 달 어떻게 될 것이냐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50을 크게 넘어선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60이다 혹은 70이다 라고 해서 이게 절대값 기준으로 그러면 뭐 이게 훨씬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을 기점으로 향후에 얼마만큼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현재 얼마만큼 이제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가 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달러화 인덱스와 이제 위안화 환율입니다. 뭐 달러화 인덱스는 아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LME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품목 모두가 이제 달러화 베이스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런 그런 수요 측면에서 좀 수요가 소폭 좀 증가하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만약에 달러화가 너무 또 강세로 가게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철 관련 수요가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LME 시장과 그리고 그 상해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LME 시장과 상해 시장 간의 그런 가격 차가 차익 거래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내 거래소에서의 그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LME 거래소에서 중국 거래소로 이렇게 차익 거래 요인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좀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위안화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비철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비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에서 그러니까 6대 비철 기준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2%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0%대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리와 알루미늄, 니켈, 아연, 납, 주석 모두 다 압도적인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2위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구리는 칠레, 알루미늄은 러시아, 니켈은 러시아, 아연과 납은 미국, 주석은 인도네시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구리나 소비 측면에서 보시면 대부분 2위 국가는 이제 미국이고요. 니켈 같은 경우만 이제 일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압도적인 만큼 중국과 관련된 그런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수요와 공급 관련 소식이 상당히 비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공급이나 수요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중국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년 비철 생산과 소비 모두 1%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내에서의 그런 비철 관련 수급 비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향후 중국의 비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로 특히 비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국 관련 정책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그런 관련 이제 정책들이 상당히 좀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데요. 비철 시장을 또 지탱하고 있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유동성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은행이 지중률, 지금은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부터 대형은행과 소형은행들의 지준율을 계속해서 낮춰오면서 시중에 최대한 유동성 공급을 좀 확대시키려는 그런 중국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비철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 준비율로서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납부를 그러니까 킵해야 하는 그런 물량의 비중을 좀 의미를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중국 위안화 신규 대출 차트인데요. 위안화 신규 대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한 15%씩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좀 비철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위안화 월간 신규 대출 관련된 지표도 좀 함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내 관련 데이터 중에서 비철 시장에 상당히 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중국 수출입 관련 지표 그리고 실물 지표일 텐데요. 일단 중국 수출 관련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조 관련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형 가전 등 이런 수출 관련 데이터들이 이제 비철 관련 수요와 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수입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국 내부적으로 비철 관련 수요 혹은 철강 관련 그런 수입 데이터가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철 가격이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중국 실물 경제지표 관련된 차트인데요. 중국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이 상당히 좀 주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지표들을 보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year to date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 기준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EU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데이터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철 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라고 한다면 역시 부동산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 인프라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직간접 투자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6대 비철 모두에게 사실상은 좀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 세계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 중국과 미국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부동산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즉 그러니까 완전 거의 맨 땅에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도시 개발 형태로 개발되는 그런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는 한 20% 정도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미국은 대부분의 주택 거래가 그러니까 기존 주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인즉슨 매년 중국과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신규 부동산이 대부분인 반면에 미국은 기존 부동산의 리노베이션 형태의 그런 비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중국 부동산 자체를 뭐 1대1로 비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신규 주택 관련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국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관련 부동산 데이터가 사실상 그 비철 시장의 가장 큰 그러니까 주요 수요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2017년 이전까지부터 지금까지 월 기준으로 계속 꾸준하게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장세를 거의 주도했던 가장 큰 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부채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동산 성장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 주택 판매 증가율이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서 역대 최저 수준의 그 모기지 금리가 아무래도 주택 판매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 초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런 기저효과도 상당히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제 미국 부동산 가격 관련 차트와 그리고 미국 부동산 판매 차트를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주요 수요처는 자동차 판매 관련 수요입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철 수요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자동차 판매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형국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판매를 회복을 했고, 유럽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꾸준하게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철 수요를 꾸준하게 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판매 증가율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미국과 유럽, 중국 모두 그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그 판매 증가율, 그러니까 작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미국과 중국이 회복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 규제 부분인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약 2차례의 그 오렌지 황색 경보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과거에도 그래 왔지만 어쨌든 그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있어 왔던 적이 중국 역사적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2019년도 돼지 열병 때
그 돼지고기 가격이 2배 이상 급승했을 때였고요. 또 한 번이 또 작년에 대기 오염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이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좀 시위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환경 규제 문제, 환경 오염 문제를 단순히 이게 일시적인 이슈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카본 넷 제로를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친환경 체제로 좀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카본 텍스까지 지금 부과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비철 재련소들에 대한 생산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일단 7월 1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대적인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이제 대대적인 중국 홍색 관광을 좀 홍보하는 그런 연도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쨌든 그 대기 오염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련소 관련 감축 규제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현재 왼쪽 차트를 보시면 중국 에어 퀄리티 인덱스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완화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평균을 나타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기준으로는 여전히 뭐 매우 나쁨을 넘어서서 위험 등급, 그러니까 300을 넘어서는 위험 등급까지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계속해서 좀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철강 가격입니다. 뭐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금년 들어서 좀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호주와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철강석 가격과 석탄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을 감소했던 그런 부분도 한몫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린 석탄 관련 그 수입 규제와 더불어서 중국 자체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중국 내부적으로 전력난이 좀 심각해지면서 전력 소모가 심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생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했던 중국 정부의 그런 규제 강화 움직임이 결국 철강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철강 시장의 또 다른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산업도 꾸준해서 증가세를 유지를 하면서 철강 가격을 지지했던 것도 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철강 같은 경우도 다른 비철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중국이 거의 한 50% 가량의 생산과 50% 가량의 51% 가량의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비철에도 상당히 주요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도금 관련 수요,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 관련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합금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철강 가격이나 철강 관련 수요도 상당히 좀 유효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 철강석 관련 가격이나 아니면 석탄 관련 가격도 아무래도 이들이 철강 가격의 원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 철강 재련 수익 마진과도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환경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철강 선물 가격도 약간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중국 정부의 투기 관련 억제 노력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이고요. 혹시 그 관련 지표라든지 아니면 비철시장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생상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철광석 가격이 높은 수준에 있을 만한 재료는 나올 만큼 나왔는데 하방 쪽 투자는 어떨까요? 인버스 ETN 혹은 선물 매도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철광석 가격이 정말 역사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급격하게 상승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호주와의 무역 마찰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텐데요. 뭐 단순히 철광석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비철 시장 그리고 모든 원자재 시장에도 좀 통용되는 것들도 같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역대 최대 수준의 유동성이 공급된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텐데, 만약에 하방 쪽으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신다면 사실 지금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철광석 관련 하방 투자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호주와의 무역 마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어쨌든 중국 정부의 철강 관련 그런 가격 규제도 상당히 철광석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어쨌든 7월달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건설 관련 신규 그 건설 관련 퍼밋도 지금 최대한 제한적으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철강 가격에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응익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미국과 오늘 한국의 철강 현물 가격은 하락했는데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어쨌든 철강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관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다양한 벤치마크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관련 벤치마크도 상당히 좀 유효하게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의 그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아무래도 철강 가격 자체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국제 철강 현물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그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놓고 보자면 어느 정도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현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현물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비철 시간에는 구리 관련 수급, 그러니까 기초 이제 관련 수급 데이터들, 그리고 좀 구리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김광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